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문화자산이죠. 그런데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로 다른 줄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지순 박사님을 모시고 남북한의 관점에서 전래동화 이야기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통일연구원 이지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사님, 혹시 이런 질문 좀 갑작스럽긴 한데 호랑이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 호돌이도 있고.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물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영상도 그런 그 호랑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범 내려온다가 또 얼마 전에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곳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네, 전래동화에서도 특히 호랑이가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캐릭터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든 잡아먹는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직하고 신령한 호랑이, 또 지혜로운 호랑이, 또 효도를 하는 호랑이,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무섭고 흉악한 모습도 있지만 귀여운 호랑이들도 있잖아요. 네, 북한은 좀 어때요? 북한의 경우에는 그 인민학교 교과서에 조선범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그 용맹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은 북한의 체제 이념하고 결합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호랑이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 호랑이의 경우에는 그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결합을 해서 굉장히 출중한 기세를 대표하고 있고요. 또 게으른 호랑이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동을 조금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남북한을 대표하는 호랑이 이야기를 하나씩 만나볼까요? 먼저 남한을 대표하는 호랑이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팥밭을 메고 있는 할멈에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할멈은 팥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죠. 동짓날이 마침내 왔고 동짓날 팥죽을 쓰면서 할멈이 울었어요. 이때 알범이 다가옵니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라고 말하죠. 이때 자라, 개똥, 송곳, 맷돌, 멍석, 지게가 차례로 오는데요. 모두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호랑이는 팥죽을 얻어먹은 알밤에게 눈을 맞고 자라에게 코를 물리고 개똥에 미끄러지고 송곳에 찔리고 맷돌에 맞습니다. 급기야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지게가 싣고가 강에 던져버립니다. 너무 귀엽네요. 뭔가 작은 것들이 힘을 합쳐서 큰 호랑이를 물리치는 게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힘이 약한 존재인 할멈은 민중을 대변하는 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도움으로 혹은 주변과 힘을 합쳐서 호랑이처럼 아주 포악한 권력자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릴 때 들었던 동화인데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지금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종 사파를 곁들인 그림책,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있어요. 네, 남한의 대표적인 호랑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북한의 호랑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남한의 이야기랑 비슷하게 북한에도 호랑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호랑이를 물리친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도 교과서, 그림책, 그리고 그 아동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요? 어떤 이야기예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옛날 어느 한 동산에 짐승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때 누가 제일 힘이 센가 내기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니 내기할 것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유세에 놀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슴도치가 갑자기 나옵니다. 호랑이 제일 아파하는 주둥이에 콧잔등을 찌른 후 딱 달라붙었어요.
호랑이가 너무 아파서 눈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냅다 뛰었는데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밤송이를 보고도 벌벌 떨었어요. 고슴도치로 혼동했기 때문이죠. 결국 작은 고슴도치가 숲속에 제왕이라 뽐냈지만 이 호랑이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가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린이 사상교양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믿었던 고슴도치처럼 국력이 약한 북한이 제재 압박을 가하는 강대국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토가 작은 나라도 무장하고 단결해서 잘 지키면 어떤 침략자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이런 맥락이 느껴지긴 하네요. 네, 우리의 팥죽 할멈과 호랑이처럼 완전하게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비슷한 골격을 가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전래동화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주제가 보통 주를 이루잖아요. 이런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를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전래동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죠. 왜냐하면 복을 받는 주인공의 인물, 됨됨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이야기하면 흥부와 놀부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가 남한과 북한에선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우선 19세기 조선시대 경판본 소설 흥부전을 보면요. 고대 강실 좋은 집에서 처첩을 거느리며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흥부가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요? 제가 알던 이야기랑은 너무 다른데요? 조금 우회죠. 네. 반면에 남한의 전래동화는 형제 우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흥부와 놀부가 서로 화해를 해서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북한의 흥부전은 벼락부자가 된 흥부가 가난하게 살던 옛 처지를 생각해서 가깝거나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골고루 나눕니다.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누고 그리고 세간과 모든 재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렇죠. 박에서 그 재물이 나왔는데 이 재물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모습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회주의적인 부의 분배랑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놀부의 경우에는 흥부랑 화해하지 않고 쫄딱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망하는 결말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흥부는 부지런이라는 그 노동자 혹은 농민을 대표한다면 놀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자본가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흥부는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고 놀부의 경우에는 개과천선하기보다는 그 형제로 감쌀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적대적인 계급 갈등의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야기의 골격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결말 부분에서 좀 남북한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권선징악하면 또 떠오르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콩쥐 파쥐를 빼놓으면 섭섭한데요. 콩쥐는 조선의 신데렐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저희 콩쥐 파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조선의 신데렐라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콩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최소한 신데렐라는 죽었다가 환생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죠. 근데 콩쥐는 죽었다가 환생합니다. 아니, 죽었다가 환생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전반부 이야기가 콩쥐의 고생담이라면 후반부 이야기는 죽은 콩쥐가 환생해서 팥쥐와 계모를 응징하는 복수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반부 이야기는 굉장히 잔혹해서 어린이들이 읽는 전래동화에서는 보통 생략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순화됩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콩쥐 팥쥐 이야기는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그 분단 이후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해방기였던 1949년에 짧은 가극 꽃신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장편으로 다시 제작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남한에서도 1960년에 오페라를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콩쥐 파찌전은 남북한에서 모두 인기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북한의 가극은 계모와 팥쥐가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남한의 오페라는 가족의 화해로 끝납니다. 이 같은 결말 차이는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남북한 전래동화의 결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쥐와 팥쥐의 인물 묘사는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조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콩쥐의 인물 묘사를 보면 남한에서는 그 착한 심성하고 아름다운 용모로 표현된다면 북한에서는 착한 심성에 더해서 아름다운 용모보다는 부지런히라는 아주 근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한의 그 콩쥐가 그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모의 미션을 수행한다면 북한의 콩쥐의 경우에는 동물들의 도움도 받지만 본인도 함께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한의 콩쥐가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북한의 콩쥐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예컨대 콩쥐가 팥쥐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연꽃으로 환생하는데요. 이때 팥쥐의 머리를 쥐어뜯어요. 연꽃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 팥쥐가 콩쥐 행세를 하면서 이 남편을 대신 차지했는데 이때 콩쥐는 아니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부인이 바뀐 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 남편을 굉장히 신랄하게 내막을 알려서 이 팥쥐를 응징하도록 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북한에서 콩쥐는 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때 아주 그 착한 심성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농민의 계급적 성격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과 다양한 전래동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전래동화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감정 표현에도 남과 북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그렇죠.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아시아 민담과 전설에서 호랑이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곰 아니면 토끼? 땡입니다. 뭐예요? 여우입니다. 아, 여우. 맞아요. 또 여름 남양특집 하면은 또 구미호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호랑이가 보통 남성형으로 등장한다면 여우는 여성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산해경인데요. 이 산해경을 보면 구미호의 털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은나라를 패망하게 했던 주왕의 애첩, 달기가 혹시 구미호가 아닌가라는 설이 만들어지면서 구미호는 굉장히 위험한 여성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구미호 하면은 사람 막 간을 빼먹고 사람을 홀리고 이런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된 구미호가 있는데요. 이때 구미호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재창작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남북한이 냉전의 어떤 역사 시기에 서로를 여우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간교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여우라고 불렀는데요. 1970년대 남한의 가장 대표적인 반공 영화 중에 하나가 또리장군입니다. 또리장군에서 등장하는 구미호는 북한을 악마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만든 3D 애니메이션 악마를 이긴 억새에서도 구미호는 북한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 혹은 대북 제재와 같은 이미지를 악마 이미지에 담았고요. 그것이 구미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에도 남한의 여우누이 같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쉽지만 북한에는 남한의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뚝에 참기름을 바르고 쑥 소외간을 빼먹는 네. 여우누이 이야기. 그리고 서생을 유혹해서 여우구슬을 서로 입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기를 뺏는 여우구슬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끝끝내 실패하고 마는 구미호 이야기와 같은 경우가 없어요. 북한에는요. 북한에서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실제로 미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이 반동적인 부르주아 문학예술의 사상 감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공포나 불안 같은 정서도 인간이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왜냐하면 전래동화에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모든 전래동화의 그 콘텐츠, 이런 콘텐츠의 힘이 그러한 감정의 인정, 그리고 그 삶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한 전래동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자산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박사님 덕분에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요. 앞으로 남북한이 소통하고 대화하게 되는 그런 날, 어린 시절 우리가 잠들기 전에 들었던 전래동화를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네, 오늘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